긴 시간 동안 조금 그 멘탈 문제로 네네. 사람들 옆에 막 이렇게 따라 앉아있고 제가 나가려면 한참 가야 되고 그런데 못 갔어요. 극장이나 뭐 이런 데. 네, 극장은 아직도 좀 어렵고 맨 마지막 곡은 오늘 밤은 평화롭게라는 굉장히 성스러운 곡이 있는데 그걸 부르는데 진짜 제가 이러고 보고 있다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한 번도 나 잠깐 나갔다 오고 싶다는 생각 안 했다라는 사실을. 이 쇼 내내. 네네. 진짜 제 삶에 되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던 거죠. 안녕하세요 캠프 여러분, 캠장 이종보입니다. 제가 가장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덕후를 모셨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사가 김이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짜 가장인가요? 제가 프로포즈 한다고 보냈던 글도 보셨잖아요. 아, 저 그것 때문에 왔어요. 존박 씨 통해서 전달한 카톡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 정도인가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서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게 저랑 연이 없어도 이렇게 좀 하고 싶어지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일이. 왜 모시고 싶었냐면 덕후들만 느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얘기하고 싶을 텐데 충분히 얘기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수다를 떨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스스로를 덕후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 완전 저는 그게 저의 재능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제가 올해가 한 21년인가 22년 차인가 그렇더라고요 벌써. 근데 저는 너무 막 뭐 음악 나왔을 때 좋아하는 게 나오면 너무 호들갑스럽게 좋아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빠졌을 때도 너무 호들갑스럽게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좀 되게 좀 없어 보인다고 항상 혼자 자격지심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나는 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초연하지 않고 근데 윤상 선배님이 저한테 너는 그게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최고의 재능이라고 보통은 들어오고 나서는 업 관련된 일에 이렇게 계속 열광을 하는 처음 봤다고. 계속 뜨거운. 네, 막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호들갑스러움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덕후들의 컴플렉스 중에 하나라고 그쵸? 저는 보거든요. 네. 나도 쿨하게 좋아하고 싶어. 맞아, 내 맞아. 최애가 앞에 있지만 적당히 쿨하게 대응하고 싶은데 주체를 할 수 없다는 게 좀 컴플렉스잖아요. 이제 심박이 좀 달라지고. 맞아. 그리고 같은 덕후끼리 만나면은 말하는 속도가 약간 1.5배속이 되죠. 두 배 돼요. 막 빨라져요. 2배까지 가죠. 저는 그 요즘에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밈 중에 제일 못마땅한 게 호들갑에 대한 조소? 호들갑 떨 만큼 좋아하는 걸 들키면 내가 의리야. 맞아. 내가 끌려가 다닐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래서 덕후들이 호들갑 떠는 거 볼 때마다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리고 심지어 연애 역학에서조차 실컷 표현한 사람이 결국 주도권을 가져간다고. 근데 오히려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의 편에서 다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서도 사실 호들갑 떠는 편이 나은 건데. 오늘 여기서 많이 떨어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김이나 님도 그렇고 윤상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호들갑이 있잖아요. 아직도 윤상 음악은 여름 듣자마자 너무 호들갑을 떠요. 제가 처음 뵙고 윤상 딜레이라는 표현을 쓰자마자 눈이 이만해지셨어요. 네. 왜냐면 보통의 경우 제가 만나는 나도 윤상 너무 좋아해 하면 이별의 그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달리기나. 근데 그게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무엇으로 좋아하느냐가 이제 각자 다른데 곡을 쓰는 윤상,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윤상의 가창, 그 윤상만의 끄듬 처리들이 있거든요. 호흡을 끝에만 확 쓰세요. 뭐 했어. 이렇게 끝에 호흡을 탁 뱉으면서 음을 이렇게 닿는 그게 있으신데 저는 막 이제 그런 호흡으로서의 그 리듬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가창자로서도 진짜 엄청난 그쵸. 게 있고 좀 약간 또 이것도 쓸데없는 좀 자부심이 한 번은 그러니까 김동률 씨 무슨 노래를 듣다가 이거 너무 윤상 같은데? 근데 작곡을 찾아보니까 윤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상의 뭔가 냄새가 뭐 때문에 이게 알고 보니 리듬만 찍으셨대요. 어머나. 그때 또 괜한 구심이 있죠. 나는 이것조차 알아보는구나. 있죠. 그때 혹시 옛날 가수 중에 추억 속의 그대라는 걸 부른 황치훈 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를 보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너무 저 아저씨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다음이 김민우 씨가 이병열차 안에서 부르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다가 다 굵은 획들이네요. 네. 근데 다른 어떤 곡을 부를 때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멋있으시네.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멋있다고 느낀 곡들이 다 윤상작. 어머나,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사랑이네요.
그때 저는 윤상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어 보인다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가 나한테는 이 음악이었구나. 윤상에 만든 음악의 어떤 요소들. 그 분위기. 네. 그걸 좋아했었구나. 이제 오히려 그래서 가수로서의 윤상은 저한테는 그보다 훨씬 후예요. 네. 근데 심지어 급기야 멋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의 외모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생긴 대로 곡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 뭐 마음의 소리 아시죠? 웹툰. 조석 작가님 되게 훈훈하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윤상 선생님은 그 음악같이 생기셨었죠. 맞아. 음악을 딱 닮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 윤상한테 푹 빠진 이후로는 그만큼 막 신을 모시듯이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없다. 근데 3대장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윤상은 이제 꼭대기에 있고 3대장. 이게 작곡가로서 이제 정재형 그리고 정석원이 이렇게 양쪽에 딱 있거든요. 015B 정석원 씨.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곡을 쓰는 사람들만 좀 좋아하나 보다 생각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입덕이라는 표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한 뮤지션은 이제 밴드 데이브레이크. 데이브레이크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을 고백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라디오도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친해져서 공연을 이제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제 경외심이 이제 다시 차오르고. 근데 본업을 보면 여전히 저는 또 이제 호들갑이 나고 약간 그 눈 못 마주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무대에서 보면 맞아, 멋있었지. 이런 멋있었어요. 느낌. 근데 이제 데이브레이크가 제 덕질 인생에 유의미했던 건 행동하는 덕질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건 데이브레이크가 처음이었어요. 원래 덕질은 행동을 수반하지 않나요? 윤상은 근데 공연을 여러 번 하는 가수도 아니고 그냥 아카이빙을 하는 게 제 덕질이었어요. 윤상이 참여한 곡, 리듬만이라도 참여한 곡이 뭐가 있지? 또는 윤상이 좋아하는 음악은 뭐지? 뭐 이런 거를 찾는 거였지. 윤상 씨가 대외적인 활동을 막 행사를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공연들 막 다 가고 이러는 덕질은 나는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조신하구나. 왜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방구석 호들갑만 떠는 스타일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데이브레이크가 리메이크를 한 곡 넌 언제나라는 곡이 있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그 노래. 제가 너무 좋아했던 곡. 그런 곡들일수록 리메이크 됐을 때 보통 그 곡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데이브레이크 리메이크는 제가 정말 속되물을 뿅 간 거예요. 뿅 반하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 해석을 해서 잘 만들었지? 그 넌 언제나 편곡 하나 때문에 이제 진입을 해서 그 안을 막 디깅을 해보니까 어머 여기 데이브레이크가 있었네. 그러고 나서 불현듯 약 한 7, 8년 전 저의 윤상 오라버님께서 난 요즘 잘 모르겠어. 나는 데이브레이크 정도밖에 들을 만한 팀을 잘 모르겠어. 했을 때도 왜 나는 그때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나. 감히. 네. 그러니까 이게 음악으로 직접 마음을 치기 전에는 누가 좋다고 해서만 잘 입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지방까지 쫓아다니면 이해를 못하겠어 했지만 바로 그 주에 당진을 갔어요. 그때 긴 시간 동안 조금 그 멘탈 문제로 사람들 옆에 막 이렇게 따라 앉아있고 제가 나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 못 갔어요. 극장이나 뭐 이런 데. 네, 극장은 아직도 좀 어렵고. 근데 그때 이제 약을 먹고 갔죠. 어머나. 견디겠다는 마음. 야, 이거 약간 알러지약 먹고 고양이 데리고 맞아요. 딱 그거였어요.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좀 간증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맨 마지막 곡은 오늘 밤은 평화롭게라는 굉장히 성스러운 곡이 있는데 그걸 부르는데 진짜 제가 이러고 보고 있다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한 번도 나 잠깐 나갔다 오고 싶다는 생각 안 했다라는 사실을. 이 쇼 내내. 네네. 그런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그게 심해갖고 그러면서 저는 이게 뭔가에 하나에 이렇게까지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물론 약도 먹었지만 약을 먹어도 이제 그게 좀 덜해질 뿐이지 완전히 없진 않거든요. 이게 다 그래도 내가 컨트롤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라는 진짜 제 삶에 되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던 거죠. 야,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님들 중에 미술치료, 음악치료의 일환으로 우리가 덕질이라고 얘기하는 거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대요. 그분의 이론은 딱 이런 식이에요. 자신이 너무 있어서 아픈 경우가 많은데 자신을 잊게 만드는 대표적인 행동을 우리는 한국에서는 덕질이라 부르더라 하면서 이제 학회에다가 막 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거 너무 지지하고 있어요. 오. 이게 그 예신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삶의 그 행동 반경이 저는 완전 정해진 장소 외에는 안 가는 스타일이. 루틴이 있으시군요. 완전. 그리고 루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네. 그러니까 낯선 데를 막 다니는 거를 싫어하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동네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이러는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100 정도가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면 지금 한 20까지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런 데 다니는 게 내가 상상한 것처럼 고통스럽고 불편하지 않구나. 단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런 정신적으로 강박 같은 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한 걸음을 그냥 막 해가를 하느라 나도 모르게 갔던 거고 끝나고 나서 딱 깨달았고 그 이후로 이제 부산도 가서 보고 울산도 가고 큰 걸음이네요. 그리고 KTX라는 것을 타고 남편 없이 남편이랑 딱 한 번 타봤거든요, KTX. 근데 없이 친구랑 KTX 타고 어딘가 가는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 이 덕질이라는 것이 주는 그냥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난 이런 게 불편한 데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오로지 저 바깥에 있는 타겟만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에서 오는 쾌감과 자유로움. 나라는 감옥에서 이렇게 외박 나온 기분을 맞아요. 그때그때 준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정확히 그랬었어요. 근데 김이나라는 인물이 음악으로 덕질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원한다면 성덕이 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잖아요. 되게 좋아하시면 만나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잖아요. 네네. 보증된 성덕의 삶은 어떤가요? 진짜 살아볼만 해요. 꿀이에요.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고 그래서 저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해지기 전에 제 덕심을 한없이 많이 표출을 해놔요. 왜냐면 이게 가까워지고 나면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한 사람이라도 더 누군가한테라도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생기잖아요. 제가 한 앰버서더가 되는 기분이 들잖아요. 팬이 되면. 맞아요. 내가 모든 덕후들이 다 영업을 할 기회가 생기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메고 있어요. 뭔가 메고 다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예.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잊을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생기는 게 어렵지. 한 번 그런 존재가 생겨본 사람들은 언제든지 또 그런 덕질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존재가 또 있나요? 다른 예술 형식에서? 영화는 제가 팀버튼한테 한동안 완전 깊게 매료돼. 지금도 뭐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그 피규어도 그걸로 엄청 많이 모아져 있고 약간 기묘해요. 크리스마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해맑고 밝게만 다루어지던 주제를 좀 되게 징그러운 장면도 꽤 있거든요. 가만 보면 그 크리스마스 악몽에 막 그 해골바가지와 귀신들이 그 테마에 그걸 엮었다라는 그 이상한 언밸런스와 양면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좋아한 것 같아요. 팀버튼 좋아하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뮤지션 중에 이제 마이클 잭슨 음악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고 지금까지도 마이클 잭슨인데 보통 마이클 잭슨은 라이트 팬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죠. 너 누구 좋아해서 나 마이클 잭슨 이러면 그냥 제일 유명한 사람 좋아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농구 좋아해서 마이클 조던 좋아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음악 업을 하면서부터 더 이제 막 깊이 빠져들게 됐었는데 제가 대중 콘텐츠에 있어서 매료되는 추앙하는 창작자들은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그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이클 잭슨이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저한테는 좀 그런 지점이 있어요. 되게 너무 저쪽으로만 치우쳐도 좀 멋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상업적인 부분을 세련되게 잘 다루는 것에 좀 열광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촌스럽지 않게.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적인 걸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다루는 그런 분들 좋아합니다. 약간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저 느껴져요. 만듦새가 실밥 하나 안 나와 있다. 맞아요. 야, 이거 되게 심리스하다. 딱 떨어지게 만들었네라는 데서 되게 쾌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와우 게임에서도 어느 구석을 가도 뭐 하나 여기는 좀 그래픽 디자인 하다 말았다는 거 없고 그런 것처럼 제가 레고를 좋아하는 것도 같은 그 쾌감을 주죠. 그 완벽한 맞아떨어짐. 그쪽 레고 쪽으로 가면 또 거대한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레고 주민이시라면서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완전 굉장합니다. 레고 하세요? 좋아하죠. 좋아하고 놀 데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잠깐 쉬었지만 네, 놀 데가 문제예요. 저도 몇 개 아끼는 레고 세트들이 있어요. 그거 만드는 시간 동안 저를 또 잊어요. 있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좋아했지만 작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더 막 집착적으로 좋아한 건 창작은 아시다시피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그에 준하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정성스러운 똥이 나올 때가 있죠. 맞아요. 이게 뭐지 내가 만들었는데? 네, 깨끗한 똥. 막 김윤아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죠.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한참 작업실에만 있고 그때 뭐 멘탈이 좀 안 좋았었을 때가 이제 너무 사람 안 만나고 햇빛 안 보고 그랬을 때인데 그때 이제 레고랑 피아노. 그러니까 피아노는 한 달 동안 하나를 죽어라 치면 피아니스트처럼 당연히 못 쳐도 그 악보를 연주해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례를 해요. 레고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실한 누적치. 네. 거짓말하지 않는 그 결과와 어떤 그 과정에 보면은 레고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구석에 제일 고생하는 파트는 대체로 밖에서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안 부분이에요. 보이는 데 있잖아요. 네. 발판 눌렀을 때 문 열리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나중에. 진짜 그거 페라리가 진짜 극상 난이도거든요. 페라리가 그 최고거든요. 하면서 이건 좀이라고 한 첫 작품이었는데 진짜 경이로워요. 그래요? 그거를 하면서 그 나만 아는 이 완성도. 네. 똑 떨어지는 그 하나라도 틀리면 이게 나중에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완성됐을 때의 그 쾌감이 되게 내가 창작업을 하면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이 똑 떨어지는 맛을 레고가 많이 채워준 것 같고. 너무 저 공감 갑니다. 그죠? 네, 왜냐면 저도 다크소울이라는 게임으로 우울증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게 실제 생활에서 없는 정답, 실제 생활에 없는 쌓이는 경험치, 이게 거긴 있어서 좋아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레고도 그런 맛이 있네요. 맞아요. 오늘 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제 인생의 한 시기를 가져갔던 드라마. 하얀 거탑 좋아하신다면서요? 근데 약간 진짜 병자 같은데 한 8번은 봤어요. 근데 저 진짜 약간 그 다시 보는 것을 뭐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라이온킹도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시퀀스 하나가 있으면은 그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스카 시퀀스 있잖아요. 그 비프리페어. 그 시퀀스를 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면 쾌감이 떨어지고 그거를 보기 위해 그 전후를 다 봐야 돼. 세트죠? 네. 세트야. 그런 거라서 그 하얀 거탑은 제가 겪어본 그런 종류의 재미는 최초였어요. 뭐 맨날 그 전에는 제가 봤던 거는 뭐 남자랑 여자랑 썸을 타다가 뭐 이렇게 된다 또는 안 된다 이런 건데 진짜 그게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얀 거탑이 한국 드라마 중에서는 저한테는 처음이었었거든요. 장과장을 너무나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길을 자꾸 막는 선한 캐릭터들에게 나쁜 마음을 쓰거든. 아니 저 한번 성공하자. 정말 정의로운 캐릭터인데 사실은 정의로운데 우리 장준혁 왜 막아? 한번 좀 이렇게까지 했는데 천년만년 살겠니? 막. 그래서 하얀 거탑 좋아하신다길래 이게 뭐야? 제가 웹툰 작가 준비할 때 시나리오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얀 거탑 분석한 거 갖고 왔어요. 누가 분석한 제가 미쳤다. 이러고 하면은 대박. 오 멋있다. 이게 공감 전공생들이 모멘트. 하는 거거든요. 글씨 너무 잘 써. 네, 그런가요? 그런가? 아닌데. 나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해서 시나리오 작법 책 같은 것도 샀었는데 그거 보고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의 꿈을 접었어요. 재미없죠? 아니 공학의 영역이구나. 아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내가 있어요. 잘할 수 없어. 왜 가끔 가다가 어떤 특정한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갖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소유하고 싶고. 그 마음으로 피규어를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작가 지망생들이 많이 하는 짓인데 내용을 전부 다 적어서 그래프로 만들어서 모으는 거예요. 와. 다 끝나면은 각 화별로 한 줄 요약 다 해요. 그리고 그걸 또 표로 만들어. 나도 그러면, 이렇게 보고 싶다 드라마.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 드라마 전체 시리즈를 내가 완벽히 소유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 네, 자랑하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이분 하얀 거탑 좋아하신다니까 자랑해야지. 진짜 멋지네요. 이게 모든 드라마가 다 이 분량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가 좀 많아. 하얀 거탑은 좀 과했어요. 너무 주시하다 그러죠. 뭐 이렇게 한 장면만 깨물어도 인물의 내면부터 연기의 맛부터 대사, 톤 모든 게 관계가 진짜. 쭉 육즙이 나와서 정말. 어느 순간을 깨물어도 맛있다. 네. 와, 진짜 소름 끼친다 싶어요. 계속 어딜 따라가면서 봐도 그 윤상 음악이 그렇다요. 아, 그렇죠. 맞아요. 베이스를 봐도 돼.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만 봐도 되고. 스트링을 따라서 가. 러블리즈 모르고 좋아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왜 코드 진행하고 스트링이
다 왜 그분 거 같지? 하고 알고 봤더니 이제 윤상님의 기획인 거예요. 데스티니. 데스티니는 그 만유인력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내 마음 무슨 뭐 파도가 친다 뭐 어쩌고 하는 가사가 있거든요. 또 이제 윤상 씨를 디게임하면서 알게 된 최고의 스트링 편곡자이자 작곡가인 박인영 감독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스트링 편곡을 했거든요. 정확히 그런 그 파도가 치는다라는 가사 뒤에서 스트링이 파도처럼 우웅 만유 인력을 스트링으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무협지라고 보면 돼요. 하얀 거탑이 그런 식이에요. 만들어 놓은 사람도 뭐 각본가, 뭐 뒤에 스탭들 보고 있으면 다 어디 가서 그렇게 한 칸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살 것 같았던 게 꼭 재벌집을 진짜 내가 보던 드라마 속 재벌집 왜 다 이렇게 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찍어야 되는 아마 그 환경 때문인 건 나중에 알았지만 그들이 회동을 하는 식당도 그렇고 그게 다 모든 게 말이 되잖아요. 그 디테일에서 하나 거슬리는 게 없었어요. 마지막에 저는 장준혁이라는 의사가 이제 거의 이 마지막까지 가서 정말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이 신문 들고 있을 때 저도 나중에 메이킹 필름 보고 알았어요. 그 디테일을 위해서 신문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이 허공을 짚고 있어요. 나 본 것 같아. 나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보고 다시 봤거든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 어떡하지? 어떡하냐고. 어떡하지? 이러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 그런 거에 환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사가로서의 김인아님 모셨는데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걸 안 여쭤볼 수 없어가지고 진짜 많은 곡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오래 예전부터 쭉 하시는 분들은 처음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고 태우던 연료하고 지금 내가 이걸 루틴하게 하고 있는 데 쓰는 연료가 다른 경우를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김인아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도 처음은 훨씬 더 뭐랄까 감에 의존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본능적으로 그냥 막 나오는 것들 굉장히 믿으면서 잘 썼고 그때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저한테 이제 나뉘어요. 하나는 내가 진짜 이야기를 쓰는 가사가 있고 하나는 진짜 이 곡에 어울리는 짤막짤막한 소리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의 이제 일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사지만 서사가 더 중요한 종류의 곡들이 있고 이 스타일이 더 중요한 곡들이 있는데 특히 이 스타일 쪽 가사는 제가 함부로 감에서 믿는 대로 쓰면 조금 표현이 올드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한 13, 14년 차 때부터 되게 좀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면 선배들도 가끔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스스로 인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나는 앞으로 더 이제 스토리 쪽에 힘을 주는 쪽으로 스탠스를 옮겨야겠다.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제 뉴진스의 디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사 쓰라고 데모를 주면 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는 되게 좀 어떤 느낌이 툭툭툭 던지기 때문에 그 디토가 이제 신비스러운 느낌이 나오는 노래인데 나는 그런 거에 조금 요새 자신이 없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회사 분들, A&R 분들이나 작곡가 분들이 대충 이번 건 근데 작사가님 잘 쓸 스타일이라고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내주시면 그걸 하고 뭐 아이브의 IM 같은 거는 그러니까 아이돌 곡이어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성의 곡이거든요. 곡을 딱 들었을 때 나 이거 내가 얘기를 쓸 수 있어 하는 곡들만 좀 골라서 하게 되는 거는 생겼어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작업을 고를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진짜. 김이나의 누적된 커리어가 선사한 최고의 선물 아닌가요? 그러려고 20년 동안 군말 없이 쓰라면 쓰고 자신 없어도 그냥 일단 마감은 지키고 했었는데 이제는 고를 수 있잖아요. 상상도 안 했었어요. 이제 나중에 내가 곡을 저 이건 못 쓰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날이 올 거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고 그런 건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좀 되게 회사원 마인드로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요새는 조금 그쪽에도 좋으니까 왜냐면 약간 조금 선생님 소리 듣는 나이가 되고 연차가 되니까 뭐가 부담스럽냐면 이 사람들이 혹시 별론데 어려워서 특히 이제 작은 회사들은 그럴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수정 요청 같은 거 막 못하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자신 없으면 그래서 아예 안 쓰려고 하는 거. 미생이라는 만화가 한국을 강타하고 나서 윤태호 작가님이 굉장히 이제 거장에 위치됐을 때 문득 섬찟하신 순간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술자리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자기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너무 무서웠대요. 맞아요. 왜냐면 그 미생 전까지 우리끼리 술 먹으면서 서로 막 싸우고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느낌이군요. 맞아요. 자기 검열을 좀 해야 되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시스템을 믿고 내가 못 쓰면 여기서 걸릴 거야.
이랬었는데 그 인지도라는 게 또 생기다 보니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나 같아도 막 제가 A&R 할 때도 오래 활동하신 분한테 네. 이렇게 받으면은 아 여기 부분 조금 이렇게 하고 이거 편하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랬죠. 거기서 처음 신입이 와가지고 이 부분 다시 써주시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근데 저 안에서 우러난 어떤 태도라기보다 강수호 씨라고 드럼 아, 가수. 드럼 전 너무 좋아하는 한국 드럼 최고의 세션 선생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뭐 혼자서 한 몇만 곡 하셨더라. 제가 네. 마지막으로 아는 게 기록이 한 3만 정도 되거든요. 한국의 대중가요의 드럼 세션 하면 강수호 선생님이 뭐 전부 다라고 네, 다 보시면 하셨다고 돼요. 볼 수도 있죠. 네, 네. 한 시절에는. 그렇죠. 제가 데뷔하기 전에부터도 이미 레전드에 있었고 지금도 뭐 그냥 그래도 최고의 드러머를 해라 세션 중에 하면 강수호거든요. 너무 또 인간적으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이렇게 손이 끝에 반창고 같은 거 이렇게 둘러놓고 네, 계시거든요. 테이프. 근데 여기 선생님 맨날 왜 이거 하고 계세요? 했더니 안쪽에 살짝 보니까 약간 이렇게 다 갈라져서 근데 연습을 양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손이 더 터진다고. 네네네. 그래서 연습량을 왜 더 늘리세요? 했더니 이제 이게 들으면 정말 피지컬 일이잖아요. 네네. 모든 일이 피지컬이지만 자기를 그냥 수호형이니까 쓸까봐.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감동이다 나 정말. 그게 저한테 되게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툭 하는 말 중에 저를 만드는 말이 되게 많다라는 걸 생각하고 네. 말 조심해야겠다. 저는 그런 훌륭한 말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누구에게나 그거는 이제 오만이랑은 다른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네. 이걸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예의와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조금 아쉽지만, 그래, 이번 거까지만 하고, 조금 아쉬운데 다음 거부터 못 맡기겠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서서히 일이 끊기는 그렇게 거죠, 되는 그렇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싫어서 되게 항상 진짜 수정 요청할 거 있으면 절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애초에 내가 잘 나올 자신이 없는 건 애초에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걸 좀 좁혀 나가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좀 뚜렷하게 만들어 놓은 분들하고 대화하면 비슷하게 조심하시는 부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상황 제대로 모를 만큼 이제 와버렸다. 믿을 만한 사람 주변에 두지 않는 한, 뭐 이런. 진짜 재밌는 걸 느꼈어요. 그 덕질 얘기하던 때의 김이나와 지금 이제 일 얘기할 때 김이는 다른 사람이군요. 맞아요. 지금 급격하게 피곤해지시는 네. 게 느껴진다 그래. 재미도 없고 맨날 하던 얘기인 것 같고 뭐. 네. 근데 이거 하나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자기 일 잘하는 사람도 남의 가사 되게 좋아하게 됐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저만 해도 남의 만화 얘기하라 그러면 또 신나거든요. 닥터 프로스트 얘기하라 그러면 되게 피곤해요, 막. 맞아요. 그럼 김이나가 사랑했던 가사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저는 맨 처음 가사 좋다라고 인지한 게 그대 내게 다시라고 노영심 씨 가사예요. 네,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인가 아무튼 그냥 내게 오면 돼요. 근데 그게 되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돼. 마치 그냥 그게 세상에 뚫린 것처럼 정확히 기억나. 버스 타고 가다가 와 이런 가사였네 하면서 그 가사 누구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원래 그 전엔 작곡가만 파다가 그때부터 이제 작사가를 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확실히 어떤 퀄 이상의 가사는 네임드들이 쓰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작사가들도 네임드가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그 전에 저 진짜 작곡가밖에 안 팠어요. 막 테이블을 정리해놓고 이럴 정도로. 그러다가 저는 이제 윤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창학 작사가의 가사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바이블을 꼽으라고 하면 박주현이고요. 박주현 씨. 너의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뭐 이병열차 안에서도 봤죠. 네네네네. 그분이야말로 모든 작법에 정석을 갖춘 분인 게 교복을 벗고 뭐 우리 처음 만났던 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 그 두 줄에서 이 둘이 동창이구나 또는 학창 시절부터 알았구나. 근데 이제는 교복을 안 입은 걸로는 처음 만나는 거니까 시간이 꽤 흘렀구나가 이제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병열차 안에서는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었어. 그러네. 손 흔드는 사람들 속에 그대를 남겨두기 싫어. 그래서 다 설명이 설명이 끝나요. 끝났네. 네. 그냥 도입에 마치 대부의 결혼식 장면처럼. 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냥 이입이 탁 되고 굉장하네요. 네. 웹툰 바이블. 일화 같아, 웹툰 그죠? 일화. 네. 다 알게 해주네. 박주현의 첫 두 줄. 와, 저한테는 끝내준다. 어떤 지표가 되어준. 근데 가사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많이 힌트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박주현을 가사를 많이 보면은 처음 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가사가 제일 애매하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은 또 무조건 이영훈의 옛사랑이 나와요. 옛사랑. 그러니까 이문세가 네. 부른 이영훈 작사 작곡의 옛사랑. 그 가사의 압권은 하얀 눈 자꾸
솟고 올라가네 그렇게 나오는데 보통 가사에서 눈은 내린다 쌓인다로만 표현되는데 그렇죠. 눈이 올 때 하늘을 보면 눈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눈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그래요? 이게 바람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 막 이렇게 내리는 것만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내가 걸어가는 와중에 한번 나중에 보세요. 물론 막 폭설 내릴 때보다 눈이 근데 그냥 흩날릴 때 정도에? 네,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눈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영훈 씨는 실제로 그 가사를 쓸 때 본인이 그 풍경 속에 들어가서 하늘도 올려다 보고 해야지만 나온 표현이 나온 거예요. 저한테 어느 순간 너무 소름 끼치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뭐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뭐 내 안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이게 그래 저 가사 참 뭔지 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옛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한 50쯤에 저런 걸 하나 꼭 남겨야 돼 하고 가만히 있어봐 하고 찾아봤더니 이영훈 씨가 그 가사 28에 썼다. 너무해 정말. 너무한다 정말. 그래서 보통 원래 20대, 10대 10대 때 이런 걸 썼어 하는 작품 많아요. 그런 건 저를 놀라게 하지 않는데 옛사랑이 가진 그 어떤 중년 정도 돼봐야 알 것 같은 그 어떤 연륜의 느낌? 그거는 저는 20대에 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나 진작에 썼었어야 되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느끼고 봐왔던 것들이 다 묻어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영훈 씨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어저께 윤종신 씨랑 그러니까 제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옛사랑의 오빠 그게 이영훈 선생님이 28에 썼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나이라는 곡이 있는데 윤종신 그걸 되게 상대적으로 젊을 때 썼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이 얘기가 더 내 얘기 같고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모르면서 치기 어리게 쓴 가사들이 있는데 자기가 써놓고도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게 지금의 내가 해야 되는 얘기인데 라는 게 이제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기술의 영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20대 때가 원래 어떤 기술이 가장 좀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반짝할 때 제일 이제 폭발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사람들은 꼭 어떤 삶으로 뭐를 막 체득하고 막 어디 부서지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섬광처럼 딱 느낌으로 남겨지는 그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걸 이제 삶으로 겪어보면서 이제 남기는 작품들이 있고 한데 이영훈 씨는 좀 그런 전자 쪽이 아니었을까? 그랬겠죠. 상상을 해보죠. 직접 겪진 않았어도 그 나이가 됐을 때에 느낄 만한 어떤 것들을 스치듯이 잡았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28에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안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는 아무리 그래도 28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만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뭔지 아시죠? 맞아. 오히려 50을 오히려. 못해. 한 40대에서 보면은 그래. 뭘 한다고 근데 50대 그 보면은 그래. 맞아 이러면서 그 윤종신 씨가 한 얘기 그거였어요. 지금 쓰라 그러면 오히려 삶은 절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라는 게 너무 많이 생겨서 못하는 것들을 조금 젊었기 때문에 조금 멋부리면서 쓸 수 있는 얘기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선물 준비했어요. 저거 아니에요? 뭐요? 하얀 것도. 이거 갖고 싶으세요? 책을 하나 준비했어요. 책을. 이 책이 최근에 한국의 만화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뭐예요? 저도 소개를 받아서 봤는데 천선란 소설가님이 뭐라고 소개를 하셨냐면 한 사람이 품고 있는 고독의 크기는 바다만 하고 그 바다를 켜켜이 접으면 이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 역시. 이 말을 보고 이걸 읽고 나서 김이나의 모든 가사들, 내가 들었던 노랫말들 전부 다 다른 캐릭터, 다른 정서인데 하나로 딱 접어놓으면 김이나라는 사람이 되겠지? 어떤 사람일까?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고른 책이거든요. 우와.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니까 제가. 저는 이게 그래서 혹시 본인 책인 줄 알고 좀 실망하려고 했어요. 제가 꼭 선물을 준비했어라고 하면서 홍보하기 위한 거를 내놓는데 이렇게 뻔한. 제 책은 쌓아놓고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겠어요. 어디다 써 이거를.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짧지 않은 긴 대화 저희는 되게 재미있게 나눴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이 껴서 수다를 떨고 싶다는 기분 느끼실 만큼 저희가 신나는 텐션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